안녕하십니까. ABC 경제학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시험 본 고용노동부 해설 강의 총평을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총평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총평은 당황하지만 않으면 무난한 시험이었다입니다. 그 당황이라는 건 뭐냐면 좀 잘 안 쓰는 형식의 문제가 한 두 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식스럽게 답을 찾았다면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었는데, 원리로 찾고 선지를 안 봤으면 오히려 시간을 써서 잘 못 봤을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야, 우리는 답 찾는 기계처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답을 잘 찾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높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문제가 한 두 문제, 잘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한 두 개 정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92점 정도, 88점 정도, 이 정도를 맞았으면 경제학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경제학은 최근에 이제 25개 정도가 되면서 한 두세 개 정도는 이런 좀 문제들을 내곤 하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하고 맞을 수 있는 문제 맞았으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의 비중을 보면 이제 22, 12, 11, 두 문제예요. 근데 항상 이제 국제는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 시험은 요 미시거시가 이제 또 동일한 매우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는 제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우리 해커스 페이지에도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해설지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문제 정도가 뭐냐면, 솔로 모형에서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는데 이 자본의 평균 생산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유의 있게 좀 찾았으면 괜찮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평가설은 기본적으로 다 명목으로 하는데 실질 이자율로 놓고 실질 환율로 했을 때도 그냥 똑같이 답이 나오니까 유추하는 형식으로 냈다. 그래서 답을 찾을 때는 막 이론적인 깊이 같은 거는 필요 없고 그 선지에 맞는 답을 찾았으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다 유사 문제고요. 그래서 학습은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나오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깊이보다는 7급 공무원에 맞게 딱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그런 다 자주 나오는 문제를 패턴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풀이 방식을 이제 뭐예요? 패턴화 시켜야 돼요. 패턴화. 그래서 패턴화 시켜서 카페에 있는 문제까지 다 해서 보시는 거고, 실제로 문제가 난도가 어렵지 않다고 느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문장형 선지에 대한 OX 특강이나 아니면 그 20개나 25개 세팅된 기출문제 있죠?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거, 그거를 이제 잘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점수가 안 나온 분들은 그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OX 특강, 그 다음에 기출문제 카페에 있는 거 풀어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 만점 방지용 문제들이 조금 나옵니다. 근데 뭐 되게 어렵진 않고 100점 맞는 분들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리는 거야. 여기서 내가 이걸 못 풀어서 말리게 되면 나머지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한두 개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문제에 집중을 하면 잘 볼 수 있는 시험이다. 그래서 결론은 객관식답게 공부를 하고 남들이 맞는 것들을 맞고 남들이 어려울 만한 것에 멘탈이 흔들리지 만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최근 트렌드하고 되게 비슷한 문제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않는 거예요. 1번. 신규로 건설된 아파트의 가치. 신규죠. 그래서 건설 투자가 되겠고, 두 번째, 외국 기업이 국내에 생산한 자동차의 가치.
국내에 생산됐으니까 GDP가 될 거고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생산한, 자, 해외에서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GNP가 되어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4번 정부가 건설한 초등학교 같이 정부가 건설했으니까 이것도 GDP에 포함된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생산했니? 외국이 생산했니?를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2번 실질 이자율이 4%, 실질 GDP 증가율이 2%, 통화공급량 증가율이 2.5%다. 화폐 수량설과 PC 효과가 성립할 때 명목 이자율은 이에요. 자, 먼저 화폐 수량설은 뭐가 되겠어? MV는 PY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 자체가 무엇을 물어봤다? 변화율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M분의 델타 M 더하기 V분의 델타 V, P분의 델타 P, Y분의 델타 Y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피셔 효과죠. 이거 뭐였어?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실질 이자율입니다. 다 했어요. 근데 얘를 지금 뭘로? P분의 델타 P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실질 이자율이 4%, 실질 GDP 증가율이 2%,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2.5%, 그죠? 그 다음에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니까 0%.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얘가 이제 0.5%가 되겠죠? 0.5%. 그럼 얘가 이제 뭐야? 물가 0.5%니까 얘는 4.5%이다. 그래서 그냥 숨은 그림 찾기 문제입니다. 그냥 쭉 대입하는 문제가 됐다. 3번 어느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다음과 같다. 이 시장에서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Q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동그라미가 뭐예요? 시장의 균형에서 라는 거야. 시장의 균형에서. 그럼 균형을 구합시다 입니다. 그럼 균형을 구하면 수요와 공급이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Q 플러스 35는 2분의 5Q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8Q니까 4Q는 뭐가 된다? 40이 되어서 따라서 Q는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그래프로 그렸을 때 먼저 선형 수요 곡선이잖아요. 수요 곡선 선형입니다. 선형.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면 P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이제 할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 Q가 빵이면 P는 35잖아.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급이 있다. 그럼 P0 Q가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니까? 10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10을 집어 넣으면 뭐 여기다 10을 여기다 짓든 여기다 짓든 상관없죠. 그럼 뭐가 돼요? 이렇게 하면 5니까 20이 되겠죠? 그죠? P는 20이 될 거다. 자, 그래서 20이 되니까 이렇게 그죠? 여기다 이제 10 집어넣으면 20 맞죠? 20. 그럼 얘가 35니까 뭐야 돼? 분자입니다. 분자예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15고 얘가 20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3분의 4입니다. 매너가 있다 말았어요. 아, 물론 공무원은 원래 이렇게 하고 이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올려서 보면 이제 뭐가 돼요? 3번에 이제 뭐가 된다? 3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델타 P분의 델타 Q분의 P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이제 바꾸면
얘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바꾸면 이제 뭐야? 넘기면 2분의 5q는 지금 뭡니까? p 플러스 5죠. 그러면 q는 5분의 2p 플러스 2겠지. 뭐 이건 안 쓸 거니까 얘 줘요. 얘가 뭐예요? 델타 p분의 델타 q죠. 그러니까 5분의 2 곱하기 가격이 뭐예요? 20. 수량이 뭐예요? 10이니까 확 2가 돼서 5분의 4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은데 두 가지를 다 물어본 문제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균형을 알고 선형수욕선 부은 자로 풀어라. 물론 얘도 점탄력성으로 풀 수 있지만 선형수욕선은 그러니까 선형수욕선은 분모 분자로 푸는 걸 권장드려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공곡선은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풀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자, 이제 4번입니다.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생산함수는 완전 대치제다. 미니멈이 있으면 완전 보완제야 되고요. 두 번째, 직선이 아니라 L자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은 추세선을 지나야 되니까 이 L은 K가 됩니다. 그래서 K 하나당 얘가 하나 들어가면 얘가 뭐예요? 두 개 나와야죠. 그래서 1, 2 맞고, 한 개의 기술 대체율의 변화율 대비 자본 노동 투입 비율이 뭐예요? 대체 탄력성이에요. 대체 탄력성은 펴지면 완전 대체율이면 커지고 굽어지면 뭐예요? 작아지는데 지금 완전 보완제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어때요? 얘가 K는 2L이고 요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야? L분의 K 관련된 얘기야. 여기는 이제 생산함수니까 이렇게 바꿔야죠. 완전 보완관계니까 L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소 얘가 이제 분자인데 얘가 0이죠. 왜? 델타 L분의 K가 0이니까. 그래서 대체 탄력성이 1인 건 컵떡을 놨쓰고요. 얘는 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0이다. 그래서 완전 대체제는 무한대, 완전 대체 관계는 무한대, 완전 보완 관계는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보완 관계입니다. 정답은 3번 처리가 됐고요. 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것은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거죠. 두 번째, 두 재화가 완전한 대체 관계에 있다면 기울기는 항상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을 갖는 건 그거예요. 벤담의 공리주의일 때 그런 거고, 얘는 우리가 할 때 뭐라 했냐면 이렇게 했죠. U는 AX 플러스 BY 이렇게 했어요. 그 수업 시간에 A와 B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2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예요? U니까 얘가 한계 대치율이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꼭 마이너스 1인 건 아니에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3번, Y축이 음의 효용을 주는 비재화고 X축이 양의 효용을 주는 재화라면 무차별 곡선 우상향한다. 이겁니다. 지울게요. 자, 보면 자, X 0 Y죠. 그러면 Y축에 음의 효용을 주고 줄어들수록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X축이 양의 효용을 주면 늘어날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모양 합하면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 우차별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함은 이 화살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지금 어떻게 I0 아니지, 일로 가는 거예요. I0 I1 이런 형태로 지금 이 모양 자체가
이 모양 자체가 지금 어때요? 이런 형태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이 화살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화살표는 진행 방향, 모양은 이걸 모양이라고 하는 거라. 네. 이거는 왜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형화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 다 그렇게 냈기 때문에 우리는 출제자를 이해의 대상으로 봐야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 우리 아들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완전한 보완관계에 있는 두 재화의 무차별 격수는 L자형이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에요.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기초할 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원인과 그 결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있죠. 뭐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뭐 여러분 장기 따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거야. 그냥 점수 주려고 낸 겁니다. 저 먼저 이렇게 올라가면 뭐예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니까 물가는 뭐하고 상승하고 생산은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물가 상승, 생산량 감소 틀렸고 틀렸다. 그 다음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간 거죠. AS. 그러면 최초에서 이렇게 되니까 물가는 상승하고 생산은 감소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뭐 이걸 틀리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 보수 행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괄호 안에 첫 번째 숫자는 경기자 A의 보수, 두 번째 경기 숫자는 경기자 B의 보수다. 첫 번째 전략이죠. 그러면 경기자 B가 전략 X하면 3, 1 중에 3 할 거고 경기자 B가 Y 하면 2, 0 중에 1을 할 거다. 그럼 얘가 뭐예요? 우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지금 경기자 B의 입장에서 전략 X를 하면 A가 3을 할 거고 얘는 뭐예요? 1을 하겠죠. 그러면 경기자 B는 우월 전략이 없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메시 균형이 됩니다. 1번 A의 우월 전략은 X다. B의 우월 전략이 없으므로 이 게임의 우월 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시 균형은 하나고요. 우월 전략 균형은 내시 균형이다. 근데 이 문제는 이거랑은 또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예요? 내시 균형 안에 우월 전략이 있어요 라고 하는 갑자기 급 개념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번은 얘랑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경기 변동은 반복적이나 불규칙적이고요. 두 번째, GDP 지출 항목 중에서 투자의 변동성은 소비에 비해서 큽니다. 그죠? 투자의 변동성이 커요. 소비는 잘 안 바뀌어.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 번째, 소비, 투자, GDP, 고용 등의 거시 변수는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행성 함께 움직여요.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고 GDP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난다 라는 거. 네 번째, 국내 총생산의 단기적 동향을 경기 변동이라고 하고요. 장기적 측면을 경제 성장이라고 합니다. 둘이 바뀌어 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걸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9번입니다. A국과 B국이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생산하기 위한 단위당 노동 투입 시간은 아래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동그라미가 단위당 투입 시간이니까 얘는 뭐야? 생산비가 되는 거예요. 생산비. 그러면 지금 어때요? A국이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여기 집어넣었다면이 기회비용이겠죠. 그러면 얘는 뭐야? 3분의 6 Y가 되겠죠. 얘는 6분의 3 X가 될 거고 얘는 요걸 여기 집어넣었다면 10분의 8 Y가 되고 얘는 8분의 10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회비용은 뭐 하면 돼? 작은 걸 하면 되죠. 그러니까 둘을 비교했더니 얘가 뭐하고 작고, 둘을 비교했더니 얘가 작다 라는 거예요. 자, 1번 A국은 카메라에 B국은 스마트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A국은 카메라에 B국은 스마트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그러네요.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 틀렸고요. 두 재화의 비교를 갖는 적 없고요. 두 재화의 절대 우위는 누가 가지고 있어? 생산비가 적게 드는 누구? 지금 B국이 둘 다 지금 더 적게 들죠. 그러니까 다 절대 우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A국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에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고지의 정리의 관점에서 다음 상황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갑은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을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을은 늦은 말 K-팝을 자주 듣는데 이 때문에 갑은 숙면을 취할 수 없다. 소리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100만 원의 가치를 두고 을은 늦은 밤 K-팝을 듣는 것에 30만 원의 가치를 둔다. 100만 원과 30만 원의 가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코지 정리는 기본적으로 얘를 더했을 때 얘가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음악을 틀어야 돼, 안 틀어야 돼? 안 틀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갑니다. 1번 갑과 을 간의 자발적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의 자세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자, 동그라미가 고지의 정리는 우리가 사적 해결 방안이에요. 협상에 의한 해결. 맞는 거죠. 두 번째, 갑이 을에게 늦은 반 음악을 듣지 않는 대가로 50만 원을 제한하면 둘 사이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지금 갑이 제한하면이야. 그때는 이제 뭐예요? 1번 을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갑은 을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갑은 음악을 꺼달라고 얘기하는 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불량 용의가 있고 얘는 30만 원을 넘으면 야 그냥 음악 꺼줄게 그죠? 왜? 30만 원의 가치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과 30만 원의 사이에서 돈을 이전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갑과 을 사이의 자발적 협상에 대한 거래 비용이 매우 클 경우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코제 정리의 기본은 1. 협상 비용이 뭐야 돼?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걸로 인한 소득의 한계 비용이 변함이 없다면인데 뭐 7급에는 그런 것까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갈등의 시장은 의뢰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외부성의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필수적이다. 근데 그래서 답 줬잖아.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이 객관식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코제 정리가 아니야. 뭐예요? 코제 정리는 사적 해결 방안입니다. 공적 해결 방안은 직접 규제, 오염 배출권, 피구세, 피구보조금, 감산보조금 이런 것들이지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협상에 의한 해결은 사적 해결 방안이니까 정부여 끼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소득 180으로 X와 YZ만을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효용함수는 이렇다. X제 YZ 가격이 3과 6이라고 할 때 이 소비자 X제 YZ에 대한 최적 소비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이게 뭐예요? 컵 더글라스 효용함수입니다. X는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px 분의 m이니까 더하면 5분의 2 곱하기 m은 얼마? 180 얘가 6이죠. 그러면 슉슉 30 슉슉 6이죠. 그럼 여기 얼마? 12 매너 있어.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이걸 이렇게 안 풀었으면 문제풀이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미지수가 두 개면 연립방정식 뭐 극대화각 이렇게 풀었으면 문제풀이의 패턴화가 안 된 겁니다. 패턴화가 안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도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py분의 m이다. 그러면 5분의 3. 왜 얘가 알파 값이고 얘가 베타 값이니까. 곱하기 183이죠. 그럼 얘는 뭐야? 60. 이렇게 하면 12, 36. 끝. 정답은 2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 매번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단기 필립스 곡선과 반 인플레이션인데, 아니 반 안 배웠으면 여기 써주잖아요.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것. 그래서 지금 반 인플레이션은 결론이 뭐냐면 총 수율을 줄이는 것이 디스인플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U고 얘가 인플레이션이고, 자 이렇게 필립스 커브가 있을 때 필립스 커브가 요런 형태도 있고 요런 형태도 있을 수 있죠. 필립스 커브.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에서는 지금 어때요?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줄이려면 이렇게 뭐가 발생해요? 실업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희생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얘가 방금 우리가 했을 때 지금 요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물가 때렸을 때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 근데 지금 모일 때는 얘가 이렇게 숙일 때는 물가를 떨어져도 UN 수준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면 희생이 없어요. 그래서 수직에 갈수록 희생률이 작아지고, 단기 총 공급이 가파를수록 필립스도 가파르다. 이거 뭐였어? 가격이 신축적, 정보가 완전하면 뭐였어? 총 공급 수직, 필립스 수직. 정보가 불완전하고 가격이 경직적이면 필립스 우하향, 총 공급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단기 총 공급과 필립스는 동일한 기울기를, 비슷한 기울기를 가집니다. 물론 우상향, 우하향이 있지만 수직이면 같이 수직이에요. 희생률은 합리적 기대보다 정적 기대다.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 1, 2, 3은 우하향이니까 정적 기대죠. 합리적 기대는 뭐예요? PC. 단기적으로 정확한 예측을 했을 때 수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적 기대가 희생률 더 크다. 네 번째, 적응적 기대하에서 실업률 상승이 없는 반인플레이션이란 단기 필립스 곡선의 움직임입니다. 적응적 기대는 실업률 상승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합리적 기대일 때만 뭐가 가능하다? 얘가 이렇게 수직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실업률 상승이 없는 디스인플레이션,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 수업 시간에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은 필립스가 수직일 때만 가능한 거야. 근데 적응적 기대는 안 돼요. 왜? 단기 오류, 장기 오류 없음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면 정보가 불완전하고 총 공급은 우상향, 필립스는 우하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기가 뭐 해설 강의니까 뭐 깊게 할 수 없겠지만, 거시 쪽은요 미시보다 특히 그래프를 최소한으로 시키고 문장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OX 특강 같은 데서 하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자율의 기간 구조. 채무 불이행 위험, 유동성, 세금 부과 여부가 다르지만 동일한 만기를 가진 채권들이 이자율 간의 관계를 이자율의 위험 구조라고 합니다. 이자율의 위험 구조. 근데 이런 단어는 잘 쓴 적이 없어요. 자, 이게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 대한, 왜냐면 다른 시험에서는 이걸 이제 우리 공무원에서는 이걸 지금 여기서 두 문제나 냈지만 다른 게 재무예요, 재무. 그래서 잘 안 내는데, 우리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 자본시장의 결정 뭐 이런 걸 좀 내는데 요즘은 그런 건 안 내고 요거 좀 내니까 보시면 되죠. 그래서 2번 보시면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들의 이자율 간의 관계를 이자율의 기간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자율이 있고 기간이 있는 경우였죠. 3번 시장 분리 이론은 장단기 채권들의 이자율이 왜 동일하냐? 아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왜 동일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주고 얘를 맞게 준 거야. 그게 뭐예요? 객관식. 이자율의 위험 구조라는 건 우리가 잘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이자율의 위험 구조인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위험 구조 맞는 걸로 쳤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이 두세 번 반복됐다고 하면 호성이가 얘기한 제가 서호성이에요. ABC 영작에 이제 A급, B급, C급으로 그러니까 C급부터 올라오는 거죠. 자주 나오는 거. 그다음 기대 이론은 장단기 채권들의 완전 대체성을 가정한다. 그래서 기대 이론은 단기채에 쪼개서 투자하든 장기채로 한 방에 투자하든 수익률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예요. 자, 그 다음에 어느 경제에 본원 통화가 100억 원이고 지급준비율이 10일 때 통화량, 통화승수, 지급준비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모든 현금은 은행에 예치한다라는 거죠. 그럼 현금 통화 비율이 0이란 얘기입니다. 은행은 법정 지급준비금 외에 모든 대출금을 대출한다. 그러니까 법정 지급준비금만 있어요. 라는 겁니다. 뭐 어렵지도 않았고요. 자, 1번에 M은 C 플러스 Z 1-C분의 1 H죠. 근데 문제에서 C를 빵으로 줬으니까 지급 준비율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승수는 뭐냐라는 거죠. 지급 준비율이 뭐예요? 10%니까 0.1분의 1이어서 10입니다. 그래서 슝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본원 통화가 얼마? 100억이니까 통화량은 1000억 원이 되겠죠. 그죠? 1000억 원이 된다. 근데 그 1000억 원을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특이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만 뭐 한다? 돌린다. 그랬어요. 지급 준비율은 100억 원이다. 그래서 좀 모든 현금을 예금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뭐라고요? 출제는 이해 대상이다. 이해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었다. 라는 것이고요. 3번이죠. 그럼 3번 다 해놓고 4번 아니죠. 3번이죠. 다 해놓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이에요. 투자자 갑이 두 가지 투자 대안에 대한 보수에 대한 확률은 다음과 같다. 갑의 효용함수가 이럴 때 투자자 두 가지 대안의 기대효용 차이야. 그러면 두 가지 투자 제한이니까 이렇게 그냥 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지.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4,900을 넣으면 1번에 20에 여기다가 4,900을 넣으면 얘가 70이죠. 70. 그죠? 그럼 얘가 뭐야? 1,400인가요? 1,400. 그죠? 1,400. 효용이. 그럼 두 번째 20에 루트 2,500을 넣으면 얘는 50이니까 1,000이죠. 1,000.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20에 루트 90을 넣으면 900이죠. 900이니까 30이죠. 그럼 얘는 뭐야? 600이네. 그럼 이제 다 해놨으니까 계산하면 되죠. 1400 곱하기 2.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0.7. 맞죠? 그 다음에 600 곱하기 0.1이죠. 그럼 얼마야, 하기야? 280. 그 다음에 700. 그 다음에 60이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1040? 104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1400, 1000, 그 다음에 60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520, 500,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얼마야? 이렇게 120인가? 그죠? 그러면 1400 곱하기 1400 곱하기 0.280. 아, 그렇지. 뭔가 맞죠, 맞죠. 1400 곱하기 그렇지. 산수가 틀린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여기 뭐야? 여기 420이죠? 큰일 날 뻔했어. 사실 큰일 날 뻔했어. 420이죠. 그죠? 그러면 420, 500, 그러면 얘도 뭐야? 1040이죠. 같다 이겁니다.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산수하는 문제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잘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당황할 건 없고요. 그냥 곱하기고 우리가 전에 이제 그 기대 효용 갖고 곱하는 거 정도를 했고 세 개로 냈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물품세를 부과한 경우에 조세 부담이죠. 그러면 조세 귀착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때 더 많이 부담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부 부담하려면 수요자가 전부 부담, 내가 전부 부담하면 내가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상대방이 완전 탄력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구가 부담해? 소비자가 부담해요. 소비자가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 생산자가 부담해야 돼. 맞네. 정답 2번이고요. 수요 곡선이 우하형이고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 소비자에게 모두 귀착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우하형하고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모두 부담해요. 1번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기했어.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기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기가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쪽. 이거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게 좀 헷갈리게 나왔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기가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쪽. 여기 수요니까 생산자, 공급이니까 소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답을 그냥 줬죠. 그래서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자, 외부 충격으로 X제의 수요 곡선과 공곡선이 최초 균형 상태에서 동시에 이동할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결과로 오른 것은이에요. 그러면 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 다 이거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할 때 수요 수요라고 써놓고 자 수요 공급 가격 거래량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하면 거래량이 따라갑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고 검소하고 증가하면 수요 방향을 따라가고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두 감소한다 제껴 모두 증가한다 제껴 이거죠. 그런데 수요가 감소하고 이번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뭐 해야 돼? 하락하고 거래량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네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최초보다 증가하지만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다. 18번입니다. XJ 시장에서 정부가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내부화했을 때 이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죠. 자 보세요. 1번에 샤샤. 그러면 이렇게 공급에는 외부성이 없다. PMC, SMC,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PMB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얘는 긍정적인 외부성이니까 SMB는 PMB 플러스 EMB여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얘가 이제 뭐야? SM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어땠어? 가격이 얘가 Q 바람직한 양 얘가 뭐야? Q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뭐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만큼의 후생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왜? 실제보다 과소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발생했던 지금 외부성이 지금 어때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왜? 가격이 지금 이렇게 비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소인 거죠. 그래서 뭐 한다?
가격을 공급자에게 뭐예요? 제공을 하는 거죠. 산출량을 증가시키고 생산자잉여를 증가시키려면 가격이 뭐야 돼? 올라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각 시장에서 균형 거래량에서 이렇게 올려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외부 효과에서 지금 공곡선에서 지금 이만큼의 후생순실이 발생해서 걸 균형을 이렇게 올려주고 그다음에 늘린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고요. 19번입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어느 경제가 장기균형 상태에 있다. 정부의 조세 증가가 장단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으로 미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정부의 조세 증가는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장기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LAS고요. P0 Y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총수요 이렇게 SAS가 되고요. 최초의 균형과 P0와 Y0였다. 그런데 조세 증가는 총수요를 감소시켜요. 그래서 지금 어디 1번으로 오게 만듭니다. 자, 1번으로 오게 돼서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생산이 줄어드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임금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다시 뭘 늘리겠다? 생산을 늘리게 돼서 이렇게 2번으로 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국민소득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한 번 더 떨어지고 국민소득은 원위치로 온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요. 그 실업의 이력 현상 이런 걸 얘기 안 했잖아. 그러면 굳이 국민소득이 변한다는 걸 고를 필요는 없어요. 총수요 감소했더니 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굴르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어떤 걸 원하는가를 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런 패 잘 냈어. 이번 시험을 보면 그냥 이런 말은 그렇지만 문제를 푸는 패턴에 대해서 순간적인 순발력 이런 게 좀 있으면 더 나을 나위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었다. 그죠? 단기적으로 물가 국민소득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은 원위치 물가만 감소한다. 그죠?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스타일이야. 근데 우리가 처음 나온 스타일이가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음은 인구 증가를 고려한 솔로 모형에서 경제 성장 모형 1인당 자본 축적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정상 상태의 자본량 있잖아요. 그럼 정상 상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우리가 할 때 SFK는 M 플러스 D의 K다. 그래서 얘가 뭐였어? 실제로 투자되는 거고. 왜? 소득의 일정 부분 저축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저축은 투자. 투자는 자본량의 증가가 가정이에요. 가정. 자, 그래서 얘는 필요 투자액이야. 그럼 결국 얘가 이제 뭐였어? 결국 얘가 같다는 건 1인당 자본량 이거였죠. K분의 델타 K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SK의 SFK 마이너스 M 플러스 D였다. 그래서 이걸 양변에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거가 이제 요 공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얘기했죠. 이런 거 잘 안 쓴다고. 델타 같은 거 왜 드럽게 어려 보여서 이게 이렇게 썼지만 이게 얘가 감가상각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델타 K는 SFK 마이너스 M 플러스 D의 K 그냥 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배기 싫으니까
이 균질 상태가 뭐였어?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이 0이야.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이 0이라고요. 그러니까 1인당 자본량은 인구 증가만큼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전체 자본량. 그래서 자본량인데 전체 일 준 거죠. 별로 아까 이것도 안 썼지만 1인당 자본량이 변화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 이번에 노동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있다. 그리고 얘가 10, 10, 10, 10, 10이다. 그럼 6명째가 들어왔다. 그럼 인구는 20%가 증가한 거죠. 그럼 전체 자본은 뭐였어? 50이었는데 얘가 얘가 이제 뭐야 되면 돼? 포함되니까 1인당 자본량이 변해서 얘가 10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제 60이 되니까 얘도 20%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자본량은 계속 인구가 증가한 만큼 늘어나는 거죠. 별 얘기가 기술진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두 번째, 델타가 0이고 n이 0일 때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은 저축률과 자본량의 평균 생산의 고가가 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식장난을 친 거야. 자, 이 3번 여기였을까요? 3번에 뭐가 됐다? 자, 델타가 0, 감가상 0이니까 델타 K는 SFK죠. 얘가 뭐냐면 Y예요, Y. Y예요. 그죠? 그러면 1인당 자본량 증가율은 얘를 뭘로? K로 나누라는 거야. K로 나눠라.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Y인데 미시에선 얘를 Q라고 쓰죠. 그러면 K분의 Q가 이제 1인당 자본량이잖아. 자본의 평균 생산. 그죠? 거기다 곱하기 여기다가 S 저축률을 곱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을 줬다. 3번 현재 K가 정상 상태의 K보다 크다면, 자, 지금 자본량이 많은 거잖아. 정상 상태 수준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N과 N이 나눠져야 된다. 지금 얘가 크니까 이쪽이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야 돼? 커져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네 번째, 정상 상태에서 K가 0이지만 저수장의 고수 성장기에는 정상 상태라도 K는 이렇다. 정상 상태의 정의가 뭐라고요? 1인당 자본량이 0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2번은 1.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증가율로 했으니까 양변을 K로 나누면 얘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Y, Q로 바꿔서 S 저축률 곱하기 자본의 평균 생산으로 한다 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눈에 안 보여도 이거는 다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본의 평균 생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를 넣긴 하지만 뭐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XT 시장은 균형 상태에 있다. 정부의 실효성이 있는 가격 규제 정책으로 규제 가격으로 수요량이 균형 거래량보다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요량이 균형 거래량보다 증가했다라는 건 뭐예요? 초과 수요니까. 자,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최고 가격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시장 거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다운시키는 거니까 하락하고요. 시장 거래량이 규제 가격보다 수요량보다 작다. 왜? 균형은 여기였는데 이제 규제할 때는 이제 적은 양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장에는 지금 어때요? 감소하겠죠. 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자를 후려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자 보호는 생산장에는 여기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되게 사랑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걸 좀 2개나 했다고.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1년 후 시점에 1년 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이야. 근데 문제는 3년은 쓸 필요가 없죠. 문제에서 3년은 쓸 필요가 없어요. 3년은 그냥 써놓은 거야. 근데 여기는 유동성 프리미엄론이니까 이런 논리죠. 2년만 쓰면 되죠. 아이고. 좋았어. 자, 이제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자,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이제 T년
t 플러스 1년, t 플러스 2년이 됩니다. 자, 근데 1년 만기 채권이 뭐예요? 2%. 그 다음에 2년 만기 채권이 뭐예요? 3%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1년 후 1년 만기 채권이니까 얘를 X라고 하면 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8%가 나왔다는 거, 3%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어때요? 내가 2년짜리를 했을 때 야, 유동성 프리미엄 현금을 가진 거에 대해서 너 더 붙였어야 돼. 그러면 얘가 이제 0.2를 빼줘야 본래는 2.8%인데 유동성 프리미엄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죠. 왜 1년 후 1년 만기는 쪼개서 한 거기 때문에 유동성을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로 한다? 2번에 자 이거죠. 2년에 2% 더하기 X%는 2.8입니다. 2.8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넘어가면 5.6이죠. 그러면 2% 더하기 X는 5.6이니까 얘는 3.6이 나온다 라는 문제였어요. 틀린 것 같네. 이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다만 3년짜리는 그냥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자, 그 다음에 23번. 이 문제가 특이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먼저 한국과 미국 간의 실질 환율은 5, 기대 실질 환율은 6, 미국의 실질 이자율은 2, 실질 이자율 평성 조건.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니까 그냥 실질 이자율로 해라. 그리고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이자율 평가설과 구매력 평가설이 동시에 성립하면 실질 이자율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단순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문제는 저도 처음 봐. 이런 문제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라. 처음 보는 문제는 객관식 선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라 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배운 게 환율의 변화율은 한국의 뭐야? 이자율, 실질 이자율 빼기 외국, 미국의 실질 이자율이 있잖아. 그러면 환율의 변화율이 5에서 6이니까 20%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의 실질 이자율이 뭐래요? 모르는데 얘가 2%예요. 넘겨. 그러면 얘가 이제 22%다 그렇게 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환율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게 낸 게 아니고 이걸 낸 사람은 실질 이자율 평형 조건이야. 그래서 명목으로만 내면 너무 쉽지 실질로 당황하게 해줄게 하지만 이 출제자는 그냥 똑같이 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이 22%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한 사람한테 너무 어렵고요. 그냥 객관식이니까 뭐 소수점이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힌트는 줬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얘 아니면 얘였는데 지금 한국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 원이니까 우리나라의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니까 환율이 올라가긴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근데 뭐 이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해보셔야 된다. 왜냐면 객관식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떤 시험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다음은 물가 수준이 1로 일정한 폐쇄 경제하에 거시경제 모형이다.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초기 균형 상태에서 이자율과 상관없이 외생적으로 숫자가 20만큼 감소하는 경우 중앙은행이 국민소득을 초기 균형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통화량의 증가분은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이니까 ISLM 모형을 해라. 두 번째는 국민소득의 초기 수준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외생적으로 숫자가 20만큼 감소했을 때
그때 국민소득을 구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고 그때 통화량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말은 길지만 첫 번째 뭐 해야 돼? IS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럼 Y는 C 300 플러스 0.8Y T는 100이니까 얘는 80이 되겠죠. 0.8 곱하면 플러스 200 마이너스 100 R 그 다음에 G는 뭐예요? 100이 됩니다. 그러면 0.2Y는 300, 500, 600에 80 빼면 520 빼기 100R이 되고 따라서 Y는 2600 마이너스 500R이 됩니다. 자, 이게 IS 곡선이고요. 두 번째 이제 뭐예요? LM 곡선은 화폐의 공급과 화폐의 수요가 같은데 문제에서 물가순을 1로 줬기 때문에 P는 무시하셔도 되죠. 그러면 화폐의 공급이 2000일 때 3000 플러스 5Y 마이너스 2500R이 됩니다. 그러면 싹 다 넘기면 5Y는 넘기면 마이너스 1000 그 다음에 플러스 2500R이 되겠죠. 그러면 5로 나는 Y는 마이너스 200 플러스 500R이 됩니다. 자, 그럼 균형을 구하면요. 얘랑 균형을 구하면 같다고 놓고 풀면 2800은 1000R입니다. 따라서 R은 뭐예요? 2.8이 나온다. 이랬어요? 2.8이에요. 그러면 이제 2.8이니까 여기다가 2.8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 이겁니다. 2.8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1400이 나오겠죠. 1400. 그래서 1400이 나오면 Y는 뭐가 된다? 1400이니까 2600에서 1400을 빼면 얼마야? 2600에서 1400을 빼면 1200이죠. 1200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최초의 이자율과 최초의 국민소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일을 했어요. 지금 투자가 20만큼 감소시켰으니까 얘를 180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얘는 500이 되겠고 얘는 25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번에 바뀐 게 있다. 얘가 지금 뭐예요? Y는 2500 빼기 500R인데 Y는 지금 1200을 사용해야 돼요. 1200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500R은 1300이 돼서 R은 뭐예요? R은 2.6으로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2.6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가야지. 자, 다 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통화량을 구해야 되겠죠? 통화량. 그럼 4번에 뭐 엄청 더 대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귀찮은 문제지. 다 왔잖아. 그럼 이제 뭐예요? 여기야 4번에 통화 공급은 3000 플러스 5Y 마이너스 2500R이잖아. 그러면 Y는 얼마가 되고 Y는 1200을 집어넣으면 7000이에요. 7000. 아, 7000이 아니지. 큰일 날 뻔해 또. 12 곱하기 6000이지. 6000. 6000.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6을 곱하면 자, 우리가 이제 2.6이니까 2500 곱하기 10분의 26 아니야. 그러면 없애고. 그럼 25 곱하기
26이에요. 그러면 5, 6, 30에 2, 6, 15니까 150에 그 다음에 얘가 500이죠? 그럼 뭐예요? 650이 650. 650. 그러면 650이니까 빼기 650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때요? 3000에서 자, 3000 곱하기 y가 이제 1200이니까 6000이고 그 다음 얘가 2.6이니까 6500이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2500이니까 6500이죠. 그러면 얘가 이제 결국 2500이 되는 거죠. 아, 다 왔다. 그죠? 3000, 6000, 6500이니까 얼마 늘어야 된다? 2000에서 250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 길어. 근데 여러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풀 건데 이게 칠판에서 풀 때랑 좀 달라요. 이게 전자칠판이. 잘 안 보이는데 결론은 뭐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1번 최초의 IS LM을 구해서 균형 국민소득과 이자율을 찾았다. 2번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는데 여기 투자를 줄이고 그럼 얘가 20을 줄이고 요렇게 나와서 새롭게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얘를 유지하고자 해서 이자율 2.6을 넣었다. 중에 나왔다. 그걸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지금 얘가 최종적으로 2,500이 나오니까 최초보다 500이 늘어났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리고 이거 할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걸 쥐었잖아요. 그래서 ISLM이나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꼭 제가 강조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특히 ISLM 쪽에는 수식을 또 쓰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팔이 아프네요. 자, 그 다음에 라스트. 현재 소득은 100만원이며 이를 외식과 뮤지컬 관람에 이용한다. 외식에 대한 지출은 뮤지컬 관람에 대한 지출의 3배고 뮤지컬 관람을 위해 외식을 10회 할 때 뮤지컬 관람의 가격을 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뮤지컬 얘를 외식을 X 얘를 Y라고 합시다. 그럼 1번에 뮤지컬 관람의 지출액이야. 지출액이에요. 그럼 지출액이니까 PXX 이게 뭐였어? 외식 지출액. 그죠? 그 다음에 PYY 뮤지컬 지출액. 그죠? 그러면 지금 외식에 대한 지출은 뮤지컬의 3배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뮤지컬 관람을 2회, 외식을 10회 할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산선이 있죠. 예산선. M은 PXX 플러스 PY, Y가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얘가 뭐야? 100만원이야, 100만원. 그냥 만원 단위 빼고 해버리죠. 100만원. 그러면 100만원이니까 지금 BX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100은 요거 집어넣으면 PY의 3 더하기 PY Y예요. 그러면 얘는 뭐야? 100은 P 4PYY잖아. 산수 같은데 뭐 별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 했냐면 뮤지컬 관람을 몇 번 한대? 2번 한대요. 2번. 그죠? 2번 한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쓰면 100은 8PY죠? 8PY. 그죠? PY가 뭐였어? 뮤지컬 관람이니까 얘가 이제 뭐예요? 100 나누기 8은 8이는 8 20 8이 12.5니까 125,000원이네. 됐습니까? 정답은 1번이다. 그래서 산수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외식을 X, 뮤지컬 Y라고 했을 때 지출액은 P 곱하기 Q를 해줘야 되니까 외식 지출액, 그 뮤지컬 지출액이 3배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예산선에다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얘를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요걸로 이제 바꿔주는 것만 하실 수 있으면 뭐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80점대 후반이나 90점대를 낮으셨을 거고, 공부가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시험이 쉬운 것 같았는데 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굉장히 좋은 트렌드예요. 굉장히 어렵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100점이 흔하게 보이는 시험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직이라면 이런 컨셉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번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